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공화당 주지사 만찬 행사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는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오면은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를 거론하면서 브라이언 캠프 지사가 아주 큰 규모로 미국에 진출할 외국 대기업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취임 한 달을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다. 또 이게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게 되는 신규 관세 덕분에 수입, 즉 세수가 확대된다면 미국에서 소득세 없앨 수도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 행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들 하는데 소득세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상호 관세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관세를 공언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연간 한 나라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만을 통해서도 최소 600억 달러 정도 걷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관세 장벽을 통해서 보호주의 무역을 추구했던 전임자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을 다시 거론을 했는데요. 맥킨리 대통령이 관세 사나이였는데 다른 나라가 미국에 들어와 약탈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아주 듬직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칭송을 했습니다. 네, 맥킨리 전 대통령은 하와이를 미국에 이렇게 병합을 했었던 그런 원래 대통령이죠. 임금님이 살고 있던 섬이었는데 무력으로 점령을 했고 미국의 마지막 주가 된 것이었는데 결국 그 업보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많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 부분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외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많은 일자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하면서 앞으로 3주일 또는 4주일 동안에 세계 최대 기업 가운데 일부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의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대기업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들이 관세를 싫어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미국이 수입품에 부과하게 되는 관세를 피하고 싶으면 미국 안에 생산 기지를 구축하면 된다. 간단하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러니까 참 그러네요. 참 이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남부 이 조지아주를 꼭 집어서 또 거론을 했다면서요? 네, 어제 모임에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아주 커다란 규모로 미국에 진출할 대기업에 대해서 내게 말해줬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 한국 기업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금 현재 SK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입니다.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할 기업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기업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조지아주에 줄줄이 둥지를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 신흥 자동차 생산 거점인데요. 과거에는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가 이 대표적인 자동차 도시였는데 지금 남부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조지아주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LG온, SKC, 한화큐셀과 같은 대기업들이 대거 남부 조지아주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멕시코의 해외 기업에도 경고를 했다면서요. 멕시코는 우리 한국 그 자동차도 진출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개 나라 무역 협정에 입각해서 멕시코 안에 생산 기지를 통해서 무관세 대미 수출을 하고 있는 제3국 기업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생산 중심지를 이들 나라가 죽이고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됐다. 멕시코를 통한 우회적인 대미 수출에 대해서도 나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이미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는 언급이 되겠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향해서는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목재, 석유, 가스에 대해서 관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이웃 국가의 속을 긁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만 그치지도 않고 신흥 경제국들의 부상도 견제를 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혔다면서요. 네,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신흥 경제 5개 나라가 구성되어 있는 브릭스 나라들이 만약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붕괴를 추진을 할 경우에는 그 자체를 거론만 하더라도 그들 나라에 15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그린랜드를 지금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파나마 운하 역시 미국의 반환이 돼야 된다.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또 3년도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삼선 개헌도 또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골프 왕자 타이거 우즈 그리고 흑인 민권 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조카인 알베다 킹을 백악관에서 초청해서 흑인 역사에 대해 2월 달이죠. 리셉션을 가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다시 출마를 해야 되냐라면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전국지 신문인 USA 투데이에 대해서는 이런 트럼프의 재출마 발언을 일면 톱으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헌법 개정을 필요하는 대통령 3선 도전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스스로 언급을 하면서 수정 헌법 22조 화제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은 재선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2028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모임의 참석자들이 4 more years, 4년 더 이렇게 함성을 외쳤는데 트럼프 대통령 아주 기분 좋은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라스베가스 모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직 수행이 내 생애 최대 영광인데 한 번이 아니라 2번 또는 3번이나 4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스포츠 시간에 다저스의 조 켈리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뉴욕 양키스에서 좀 화가 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기면은 무슨 말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승자는 뭘 하건 다 용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기고 봐야 돼요. 자, 어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 수행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이게 2개가 실시가 됐는데 모두가 다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높게 나왔다라 이제 이미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자세한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방송국인 CNN 그리고 신문사인 워싱턴 포스트 두 주요 언론사가 여론조사 전문 업체와 따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일을 지지한다, 찬성하다 이런 응답이 반대한다 이 응답보다 적게 나타났습니다. 직무 수행 찬반 비율이 CNN 조사를 보면 47%와 52%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 조사에서는 43%와 48%로 두 조사 모두 반대 비율이 5%포인트 우세했습니다. 2,600명을 대상으로 한 워싱턴 포스트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인 57%로 나타났고요. 그렇지 않다는 40%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트럼프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지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이 2021년 의회 난입 사태 주범들을 사면한 조처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폭력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90%는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고요. 또 75%가량은 유가, 에너지 물가가 너무 높다 이를 부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지금 또 다른 제2의 대통령 심지어는 실질적인 부통령이 일론 머스크가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지금 정부 효율부인 도지의 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연방기관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정리해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머스크가 지금 연방정부에서 진행 중인 일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질문에 응답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9%가 반대한다 이렇게 대답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습니다. 무응답도 14% 기록했는데요. 민주당 지지자의 85%, 공화당 지지자의 15%,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의 52%가 머스크의 역할에 대해서 반대,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민 정책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워싱턴 포스트 조사를 보면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서 추방하는 강력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 과반수인 50%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는 48%,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CNN 방송국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의 39%가 적절하다 이렇게 대답했고 15%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합계 54%가 지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민 정책이 지나치다는 부정적 응답은 45%에 머물렀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를 선호한다라는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러시아가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친러시아, 반우크라이나라는 평가는 잘못된 느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연달아서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이 전쟁에 계속 자금을 지원한 것이 잘못됐다면서 이 후원은 오히려 혐오스러운 부패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코미디언 출신의 선출되지 않은 독재자다 이렇게 칭한 바가 있죠. 그리고 종전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까지 경고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꼬드겨서 미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의 많은 돈을 낭비하도록 했다. 이렇게 맹렬하게 비난한 사실과 비춰볼 때 러시아 측의 이런 자세는 굉장히 이례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종전 협상을 위한 지금 이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 가능성도 일단 이 뭐 부정적인 그러한 자세를 견지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페스코브 대변인은 미국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회담 장소 선정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전에 다른 고위급 접촉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질문에도 niet, 아니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곧 전화를 해서 미국 러시아 회담 결과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진행됐던 나토 확정을 걱정한다는 것이 러시아 측 입장이고 이는 모두에게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덧붙이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러시아와 미국이 사우디에서 회담을 하기 전에 중립국인 스위스에서 여러 번 비밀 접촉을 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일단 이런 일들을 부인하는 자세를 보여야만 미국과 짜고 치는 협상이다 이런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그리고 다음 주 24일 월요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특별 군사작전 3주년 되는 날입니다. 특별한 행사를 그렇지만 러시아 측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아직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3년간의 결과를 요약하기에는 이르고 푸틴 대통령이 설정한 모든 목표가 아직까지도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역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서방의 경제 제재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최대 이익을 러시아도 미국처럼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의 긍정적인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장구만 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장관이 뭐 러시아 면전에서 북한의 파병을 비난했다면서요.
조태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벌어진 주요 20개국 G20 회의에서 러시아 외무부 장관을 바로 옆에 두고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불법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조 장관이 어제 남아공 외교장관 회의에서 4년째 접어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늘어나면서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이어서 북한은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포탄 2만 발,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11,000명이 넘는 전투병력까지 제공을 했다면서 그 대가로 북한이 주변국을 위협하는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받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의 요구사항,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조 장관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러시아 행위가 지금 유엔 헌장 그리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을 했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아시아와 유럽을 위협하는 공모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종전 그리고 불법적인 군사협력 중단까지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과 대북 보상의 잠재적 위험이 고려된 휴전 협상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올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80주년이 되는 해인데 전 세계 무력 분쟁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돼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20 포럼에서 이런 문제의 중요성을 한국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조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는 동안에 오른쪽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조 장관의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네, 모처럼 오래간만에 한국에서 나온 좋은 소식 한번 들어봤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이 시간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효율부 노즈 팀이 절감하는 연방 예산의 20%를 국민들에게 배당금 또는 부양 체크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이민 사회가 지금 떠들썩합니다. 이 정도 방안이 현실화되려면은 1조에서 2조 달러 정도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현재 이런 목표치 도달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루 만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한 해 모든 연방 예산의 총 규모가 6조 7,500억 달러입니다. 아하. 그런데 거기서 2조 달러를 어떻게 깎겠다는 것인지 아하. 상당히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은 분명해 보였고요. 그래서인지 이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는 2조 달러는 삭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실질적으로는 1조 달러로 또 줄였습니다. 아하. 최근에는 아마 속내는 5천억 달러만 깎아도 많이 깎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것을 깎을 수 있을지 좀 매우 어려운 것이요. 6조 7,500억 달러 중에서 2조 달러를 단술적으로 깎는 것은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중에 3분의 2는 맨더터리라고 해서 소셜연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국방예산 이것은 자기 행정부,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나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국민의 세금으로 낸 것을 지금 소셜연금으로 67세부터 받는 것이고 네. 또 메디케어는 65세부터 받는 것인데 마음대로 깎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이게 기금이 바닥나서 깎으려면은 의회에서 또 입법을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마 자해행위라고 이제 일컬어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약속을 했습니다. 소셜 세큐리티나 메디케어는 심지어는 메디케이드까지 손대지 않겠다라는 것을 최근에 팍스 뉴스와의 일론 머스크와 같이 공동회견을 하면서도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앞뒤가 틀린 또 입장도 하나 나왔는데
공화당 하원이 메디케이드를 대폭 삭감하는 것, 그렇죠. 그 10년간 소식 나와 있죠. 8,800억 달러나 삭감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예산 조정 법안을 마련했는데 그거는 또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갈지는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그 말 바꾸기로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화당 상원안은 또 그게 빠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산술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이래서 6조 7,500억 달러 중에서 3분의 1을 떼어놓고 한 2조 달러 안팎에서 2조 달러를 깎는다라면 모든 연방기관 다 문 닫고 없애야 됩니다. 연방 공무원들 지금 자르는 것 갖고는 말도 안 되고요. 230만 명 다 집에 돌려보내도 사실은 이제 인적 지금 공무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인력 감축한다고 해서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건비는 차지하는 비중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베네핏까지 다 포함하고 세금 포함하고 그러면 조금 예산적을 절감도 될 수 있는데 생각만큼 충격요법은 낼 수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예산 삭감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인력 감축에 더 초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산 절감, 예산 삭감에 더 하는데 그 이유가 미국민들로부터도 좀 상당히 지지를 받으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낭비, 또 이 사기로 지출된 게 너무 많다. 요런 거고 낭비된 요소들이 너무 많고 부적절하게 지불된 것이 많다. 요것을 파악해서 없애면은 충분히 이제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더라도 산술적으로는 많아야 1조 달러 깎으면 많이 깎이는 거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 스스로도 한 5천억 달러 정도 삭감하는데 그치지 않을까. 그러면은 2조 달러 삭감해야지만 가구당 5천 달러씩 주겠다는 것이 1조 달러면 2,500달러인데 그것도 절반이면은 뭐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될 때는 뭐 말 그대로 그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약을 내놓으면 그걸 실천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당연히 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당연히 네. 그런 욕심을 또 안 낼 수도 없고요. 예. 욕심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도우지 팀의 젊은 엔지니어들을 고용한 애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슈퍼 IQ를 가진 아주 똑똑한 친구들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 자료만 보고도 다 잡아내거든요. 지금 뭔가 네. 이상하다. 네. 근데 현실을 또 들어가 보면 그게 또 금방 하루 만에 또 반박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하나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지급하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까지 좀 창피당한 게 있는데요. 말하라고 해서 쪽지를 하나 들고 나와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92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1890만 명이나 소셜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다 누가 보더라도 사기 아니냐.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래 말도 안 되고 연방 센서스에 보면은 100세 이상자들이 지금 미국에는 8만 6천 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큰 건 하나 잡아냈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사람들한테 연금을 100살짜리도 있고 200살짜리도 있고 심지어 300살짜리도 있다고 이렇게 연금이 새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뭐 미국민들 전체 분노도 일으키고 예. 요런 것 때문에 반드시 이 도지 팀이 잡아내서 이걸 없애야 된다. 이런 명분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회보장국장 대행이 이거를 반박했습니다. 오늘. 네. 어떻게 반박했냐면요. 예. 현행법상에는 115세가 되면은 자동으로 소셜연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지금 1890만 명이 다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된 사람은 사망 기록이 업데이트가 안 됐을 뿐이지 실제로 연금이 나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저 자료만 보고
데이터 접근을 계속 지금 접근권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대방신을 그래서 뭐 그 당했구나. 책임자가 막 사퇴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 젊은 아이들이 잘 잡아냈긴 잡아나왔는데 음. 이 현실을 그럼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 요구는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다. 아하. 이런 것 때문에 말해도 이게 잘해봤자 한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는 민주당 행정부에서도 매년 얘기하는 게 제일 많이 세는 게 지금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뭐 이쪽입니다. 아. 뭐 여기서도 의사들도 빼먹고 저기서도 빼먹고 보험사 빼먹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만 철저히 해더라도 하나에 5천억 달러는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런 거 외에는 뭐 소셜연금 해봤자 부적절한 지출 내역을 보니까 부적절한 즉 과다 지급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음흠. 그런데 보니까 그게 연간 49억 달러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숫자적으로 아무리 짜내고 그래도 이건 제일 덩치가 큰 게 한 해 8,500억 달러나 쓰고 있는 국방비에서 좀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음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낭비 요소를 좀 없애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셜 세큐리티나 부적절한 지급. 이제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게 막 새는 것이 좀 많이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의료비. 요런 데서 해더라도 잘하면 한 5천억 달러는 절감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데 1조 달러면 아주 대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약간 좀 결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오늘 그 우리가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린 소식 가운데 국립공원 직원들 해고를 수천 명이 이제 해고를 당했는데 그 여행 애호가들이 굉장히 거세게 항의를 해가지고 그게 백지화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국립공원 직원들이 즉시 직장 복귀가 가능해졌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국민들이 막 항의하고 그러면은 해고가 해제가 되고 다시 복귀할 수 있고 이런가 봐요. 항의해도 이거는 이제 도지팀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자체 판단 때문에 그럴 것인데요. 제일 먼저 시작된 게 해관전청 항무기를 관리하는 사람들 300명 해고를 했다가 다시 원위치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다음에 국립공원에는 당연히 국립공원에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국민들의 원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관광 수입이 떨어질 수 네. 있는 것이고 파장이 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러니까 그것도 백지화시킨 거고. 네. 또 농림부, 농무부 산하에서 또 이제 프로베이셔널리 그 직원들을 대량 해고를 했는데 이 조리독감 담당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들도 또 다시 원위치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하네요. 서둘러서 하다 보면은 맞아요. 분명히 현장과 일괄 적용이 되는 게 이래서 무섭습니다. 다 독사정이 따르고 부처별로 다 특성이 따르고 다 다른데 지금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 중에서 이민 단속, 그 다음에 국방부 요런 거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일괄적으로 22만 명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해고 통보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드러나고 그런데 한 가지는 이제 그 당사자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이 대폭 삭감, 대량 무더기 감원은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또 연방 맞아요. 법원의 판결이 글쎄요, 나왔습니다. 판결이 그런 것으로 볼 맞습니다. 때는 뭐 그것까지 막지는 않을. 뭐 음. 줄이겠다는데 뭐 집안 살림은 좀 줄여보겠다는데 네. 그걸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번 거는 백지화는 행정부 판단, 백악관이나 이제 도지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무리다라고 판단된 분야에 대해서만 백지화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뭐 이 민주당은 지금 문 닫았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정말 조용합니다. 네. 아니 뭐 항의 시위대에 가보면은 꽤 이제 얼굴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독보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킹 소리가 나올 정도로 숨소리도 안 나는 대단하게 거죠. 몰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럴 때는 정말이야. 고개를 들었다가는 자기가 먼저 폭탄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납작 엎드리는 게 아마 상수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저것을 뭐 항의도 하고 같이 이제 노조들 아무래도 뭐 공무원도 노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무원 노조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네, 제일 큰 데가 아마 19만 명 있는 노조 같은데 그런 데하고 같이 USAID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미국의 그 위상을 추락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도
좀 말씀드린 것도 5억 달러어치가 썩을 폐기될 그런 위기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마 그냥 폐기시키지는 않기로 또 번복을 한 모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주당도 설설 이제 얘기하는데 민주당도 아직은 상하원에서 거의 반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네. 이렇게 패착이 되도록 아마 지켜보고 있다가 배치기 하려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이면 또 선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년에 이 선거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중에서 한 곳만 뺏겨도 일방 통행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입법으로 되는 게 행정명령으로 되는 게는 한시적인 거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입법을 해야 되는데 입법이 지금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거 같은 경우도 그 부양 체크 이 배당금으로 주는 것도 의회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네. 오늘 이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버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건 보수주의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도 뭐 국민들에게 일시불 25만 뭐 지원하고 그러면은 그 민주당 정책이라고 그러면서 결사 반대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보수적인 정책이 아니고 어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포퓰리스트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부작용도 많거든요. 그냥 팬데믹 시절에 어쩔 수 없이 줬지만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 게 사실 아닙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받을 때는 좋지만은 그 부작용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오늘 미국은 지금 36조 달러가 넘는 국가 부채가 있다. 보수적인 정책은 부채를 갚는 게 우선이다. 이것부터 갚아야지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 절감하는 것의 20%는 국가 부채 상환, 그 다음에 20%는 국민에게 돌려주는 거 이것도 할 수 없다는데 지금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무조건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머스크의 그 체면을 살려주는 대가.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네. 2조 달러까지는 안 되더라도 1조 달러만 되더라도 네. 그것을 상당 부분, 대부분은 이제 국가부채 상환에 쓰고 아주 상징적이나마 얼마 만에 그거는 또 이렇게 이제 자기들 자축하는 것도 되고 기록으로도 남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예산을 절감해서 국민들에게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 그 돈이 다 예산이라는 게 다 국민들의 세금이니까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것을 하는데 아마 2026년도 10월 1일에 시작하는 예산안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벌써 시작되는 게 한 회계년도에 한 번씩. 그럼 서기년도면은 10월 1일이 한 회계년도 시작되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예산 조정 법안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순 과반수로 통과가 가능하니까 일방 통행이 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한 번씩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때 하고 또 일론 머스크의 임기 사실은 데드라인은 내년 7월 4일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독립기념일 때까지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나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결론이 나고 그 규모 그런 그 우리가 부양 체크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아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주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십니다.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는 뭐 국민 한 가구당 4,000달러씩 나눠줄게라는 소식이 나와서 또 떠들썩하더니 오늘은 또 연방 소득세를 또 폐지할 것이다라는 또 얘기가 나와서 이게 또 뉴스가 크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선거 때 공약이었고요. 네. 여러 차례 주장했던 그런 내용인데 어제 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어제 워싱턴 그 공화당 주지사 협회
만찬 행사에 참석해서 언급을 했죠. 이 관세로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소득세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관세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만 갖고도 정부를 충분히 이제 운영해 나갈 수 있고 굳이 미국인들에게 세금 거둘 필요 없다. 소득세 거둘 필요 없다. 이런 얘기고요. 뭐 기업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보지 못했던 일자리가 갖추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또 자랑도 했고 또 그런가 하면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도 어제 그 박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참고로 작년에 2024년에 연방 정부가 4조 9,200억 달러를 세금으로 징수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수입은 거의 절반인 49%가 바로 개인 소득세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정부 세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연방 정부 세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게 개인 소득세인데 원천 징수 아닙니까? 네. 거의 반이군요. 반입니다. 네. 근데도 이걸 이제 폐지하겠다고 그래서 아주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소득세 폐지는 국세청 IRS를 없앤다는 그런 같은 맥락으로 같은 이해를 해야 맥락으로 되나요? 이해할 수 있죠. 요즘 사실 IRS도 아주 핫한 그런 좀 뉴스가 되고 있는데 예. 그 지금 6천 명 해고에 돌입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죠. 예. 그 가장 최근에 입사한 그런 사람들부터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부터 해서 6천 명을 지금 솎아내겠다는 건데 그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어제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백악관의 목표는 IRS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 대신에 다른 국가에서 거둔 관세로 재무부 금고를 채우는 것이다. 어차피 IRS를 운영하는 이유가 세금 거둘라는 것이고 세금을 걷는 이유는 연방 정부가 운영되기 위해서인데 재무부의 금고를 채워주기 위해서인데 다른 수단으로 채울 수 있으면 IRS로 왜 운영하냐? 우리가 왜 IRS 운영하면서 그 많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냐? 없애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그 상무부 장관이 한 거고요.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이 국세청을 폐지하고 모든 미국이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세수를 다 외국으로부터 걷어들이는 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다. 이렇게 아주 그 상무부 장관이 연방 상무부 장관이 아주 직설적으로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소득세 폐지, IRS 폐지가 이게 하나의 어떤 그 흐름으로 지금 묶여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일에 그렇게 된다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공인 회계사들도 짬이 없어주네. 아 그렇네요. 그렇게 되네요. 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세금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이게 바로 소득세인데 네. 이걸 폐지하면은 네. 그 연방 정부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걱정이죠. 뭐 이론상 아무리 관세를 그렇죠. 많이 받는다 그래도. 네, 이론상으로야 뭐 관세라든가 뭐 외부에서 걷어들이는 그런 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과연 이게 현실적일 수 있을까? 그러나 어찌됐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통령도 그렇고 주무부서인 그 상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 세금을 외부인이 지불하게 하겠다. 미국인이 아니라. 미국인들은 세금 부담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그 정부 효율부 더치의 수장이 돼가지고 진행하는 작업이 바로 그런 작업이죠. 연방 정부 운영 비용을 줄이는 거. 회사로 치면은 엄청난 지금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회사가 뭐 100명으로 운영이 됐다면 이제는 뭐 한 50명만 갖고도 운영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지금 도지의 업무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 CEO도 이번 주 월요일에 그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국가 부채를 1조 달러 삭감할 것이고 또 자신의 그 더치 정부 효율성부가 또 예산에서 2조 달러를 삭감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그 연방 정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속 지금 줄여나가는 이런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이 일반적인 어떤 그 시선으로 볼 때는 저게 가능하겠어?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 CEO는 자신만만한 그런 시도를 모습입니다.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외부에서 세금을 걷는다는 거는 관세 우리가 이제 관세를 알고 그렇죠. 있고 관세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또 있나요? 관세를 가지고 이제 그 운영을 하는 건데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외부 수입 서비스를 창설하겠다고 합니다. External Revenue Service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하는
그 소득세를 대체하는 그런 이제 그 수입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 일단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좀 연기했고 네.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만 이제 관세를 지금 부과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이 관세가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 쪽에서는 약간 좀 지연되고 있지만 중국을 상대로는 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돈을 걷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렸던 External Revenue Service가 창설이 되면 이 그 기관이 창설이 되면 뭐 외무수입청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외무수입청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관리하게 되고요. 이런 관세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관리하고 정부는 세금을 인하하거나 하워드 루튼이 상무부 장관이 예상하는 대로 아예 폐지하거나 그렇게 해도 이제 돌아갈 수 있다. 운영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아무튼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RS가 없어지고 ERS가 생기게 된다. 뭐 ERS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외부에서 세금을 걷어서 네. 세수를 충당하겠다. 이게 뭐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좀 그렇죠.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말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트럼프 대통령 말에도 모순이 있는 게요. 관세로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데 관세를 매겨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들로부터 돈을 뽑아와서 미국인들은 세금 안 내도 잘 먹고 살게 또 정부가 운영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기업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관세를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럼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들어오면 관세를 안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 말에도 지금 모순이 있다. 관세를 많이 매길 수 있다. 그러나 자기가 관세 정책을 부과하니까 많은 세계의 기업들이 다 뭐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다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짓고 자동차 만들고 이러면 관세가 없는 건데 거죠. 네. 이게 자기 말에도 좀 모순이 맞아, 있고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좀 어찌 됐건 트럼프 대통령 말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폐지 의지가 워낙 강해 보여요. 예, 그렇죠. 뭔가 큰 변혁을, 큰 혁명을 하겠다 이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굉장히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 의지는 확실히 있어요. 예. 확실히 있습니다. 네. 또 선거운동 때 그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사회보장 혜택에 맞아요. 대한 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 지난주에 그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그 약속을 2배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 대한 세금도 없애겠다. 이걸 이제 노인세 폐지법이라고 그러는데 뭐 60대 중반, 후반, 70대 이렇게 나이 돼서 은퇴하면 소셜 베네핏을 받는데 거기도 세금이 지금 부과되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런 세금은 다 없애야 된다. 노인세 폐지법을 최근에 그 하원에 연방 하원에 지금 제출이 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세 폐지에 대한 의지 하나만큼은 확고하지 않나. 그런 근데 생각이 이 듭니다. 소셜 세큐리티에 대한 세금을 폐지한다는 게 그게 폐지한다는 정책에 의해서 줄어드는 세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정부에 또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 연구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10년간 미국 정부 수입이 그러니까 그 사회보장 그 소득세가 폐지가 되면 10년간 미국 정부 수입이 1조 5천억 달러가 지금 감소가 된다고 하고요. 2054년까지 앞으로 30년 동안 연방 부채가 7%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혜택도 별로 없는 게 일부 고소득 가구의 경우에 이렇게 정책이 변경이 되면 평생 최대 업투 10만 달러까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요즘 뭐 그 물가를 감안하면 10만 달러 이것도 맥시멈 10만 달러인데 10만 달러 정도면 뭐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혜택은 없지 않나. 다만 오히려 그 30살 미만에 이제 자라는 이제 성장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지금 있는 돈으로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면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일하는 젊은 세대에게 그 부담이 다 전가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지적들이 네. 나오고 있는. 지금 시간이 한 40초 정도 남아 네. 있는데요. 만약에 말입니다. 네. 연방 정부가 소득세를 없앤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얼마나 혜택이 있을까요?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없앤다면요. 네. 고뱅킹 레이츠 네. 그 인터넷 그 금융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주별로 네. 소득세가 소득세가 사라지면 네.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캘리포니아 경우에는요. 네.
현재 모든 세금을 포함해서 2주마다 1974달러가 지금 지급이 됩니다. 평균을 내니까 뭐 직장인들에게. 근데 연방세가 사라지면 2주마다 1974달러 받던 게 2697달러로 올라갑니다. 오, 한 네. 700달러, 예. 700달러 정도가 2주.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 뭐 1,400달러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혜택은 있는 것 같고 이게 주별로 다 조사를 했는데 네. 비슷비슷해요. 다 이런 정도로 예. 한 2주마다 한 700달러, 800달러 요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글쎄요. 이게 뭐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좀 유혹적인 네. 그런 맞아요. 그 하지만 정책인 건 틀림없습니다. 물가는 어쩌겠습니까? 또 뭐 관세가. 물가는 또 올라가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네. 돈은 들어올 수 네. 있으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뭐 세금을 좀 없애준다 그러면 우선 기분은 좋잖아요. 기분은 좋은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잡는 그러니까 물가 잡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네. 이런 맞아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